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11.2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단원 중에서는 조금 이게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내용들 그리고 11.1에서 본 것들이 뭔가 좀 역사에 관련한 것들인데 11.2에서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 그리고 증권화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고 이 과목을 이제 다 학기가 끝나고 마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섀도우 뱅킹 그리고 증권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월요일 수업 부분에 대한 동영상 길이가 조금 길었죠.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요번 수요일에 해당하는 동영상은 조금 짧게 마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월요일에 촬영을 월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촬영을 하면서 시간이 올라가면서 계속 초과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이게 중간에 끊기가 너무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흐름을 방해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번 11.3 부분, 그리고 요번 동영상에서는 4 부분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우리가 11단원에서는 안타깝게도 한데 이게 계속 미국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모습이라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경제학 금융 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뱅킹 시스템, 우리나라의 뱅킹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소수를 하고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자본시장 아니면은 금융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 내가 한 번은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 첫 번째 점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나 뭐 아시아에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도 다 안 그런데 이게 미국만 특이하게 굉장히 은행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구 대비 뭐 GDP 대비로 따져도 절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한 10개 상위 상업은행이 전체 금융기관 자산 중에 한 6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이렇게 은행 숫자가 많지가 않고 조금 더 소수, 여기 지금 10개가 한 60% 차지한다 했는데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소수의 금융기관이 요 60%보다 더 많은 어떤 자산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 뭔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미국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은행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테이블 1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 은행이 한 6천 개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지금 자산 규모에 따라서 뭐 은행의 숫자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이 뭐 또 좀 어떤 총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이렇게 조금 소규모 은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미국의 은행의 인더스트리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냐? 그리고 이어서 테이블 2번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 은행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은행들이죠.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같은 은행들은 뭐 우리나라
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뭐 언론이나 뭐 많이 영화에서나 뭐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요런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가장 큰 10개의 은행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나오는 부분은 그래서 왜 이렇게 미국의 은행이 많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원인을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 예전에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927년 맥패든 법이랑 1957년 더글러스 수정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은행 본점이 있는 그 자기가 있는 주를 넘어서 다른 주에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난번에 나왔던 영어 표현 또 나왔는데 prohibit 목적어 from 동사 ing라는 영어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은행들로 하여금 그 본점이 있는 주를 넘어서 다른 주에서까지 영업하는 것을 못하게 했었다라는 이런 법들이 있어서 굉장히 은행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바로 살펴보는 부분은 그래서 앞에서 바로 이렇게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들 지점으로 하여금 다른 주에서는 영업 못하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들, 이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들의 반응을 보면 우선 또 이렇게 몇 가지 금융기관들이 몇 가지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뱅크 홀딩 컴퍼니라는 것입니다. 이 뱅크 홀딩 컴퍼니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미 앞 동영상에서 만났었죠. 그래서 은행 지주회사, 뭐 혹은 금융 지주회사라고 해서 요 지주회사라는 것이 있고 요 밑에 뭐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뭐 캐피탈, 저축은행, 뭐 해가지고 여러 형태의 금융기관 혹은 뭐 여러 개의 은행을 한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요 뱅크 홀딩 컴퍼니, 뱅크를 홀딩하고 있는 컴퍼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뱅크 홀딩 컴퍼니라는 것을 금융기관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뭐냐면 이 뱅크 홀딩 컴퍼니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주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그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주회사가 뭐 A 주에서 하는 요 회사를 하나 뱅크홀딩 컴퍼니로 거느리고 또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은행을 또 거느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주를 막 초과를 해서 넘어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면서 점점 더 뭐 이렇게 많이 됐는데 예전에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전통적인 은행은 예금 적금자들로부터 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그게 전통적인 은행의 모습이라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 뱅크홀딩 컴퍼니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서 뭐 여기는 은행을 아까 우리가 그 지주에서 뭐 은행, 뭐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점점 더 뭐 다양한 서비스들 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 투자에 대한 어드바이스, 그다음에 뭐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뭐 송금 서비스, 뭐 신용카드 서비스, 뭐 이러한 그러니까 뭐 점점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의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금융기관들이 한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ATM이라는 거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ATM은 이렇게 처음에 저도 이거 보면서 약간 재밌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미국 금융의 어떤 역사를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ATM의 경우에는 그 앞에서 말을 했던 그 주 안에서만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제한의 예외에 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TM은 은행 지점이라고 ATM을 은행 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TM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를 넘어서도 영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ICT 기술의 발달로 ATM을 뭐 더 싸게 그리고 더 편리하게 금융기관들이 운영을 할 수도 있게 된 점도 이 ATM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4 부분으로 넘어와서는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더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뭐 엄청 많았다 그랬죠. 그런데 점점 오면서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생기기 전에 뭐 은행이 많이 도산하기도 했죠. 뭐 그걸 우리가 배웠었던 것처럼 이게 점점 은행이 인수합병을 하면서 이 컨solidation 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은행이 도산을 하기도 했고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은행들끼리 이렇게 합병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초는 1975년 미국의 메인이라는 주에서 주를 넘어서 은행 영업해도 좋다라는 법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뱅크의 어떤 컨솔리데이션 그리고 어떤 미국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와서는 처음에는 요 메인주에서만 이렇게 됐다가 다른 주들에서까지도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주를 넘어서 영업을 해도 된다라는 게 모든 주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또 좋은 점이 있었던 게 아무래도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슨 뭐 어떤 주는 좀 자동차 산업이 집중으로 발달해 있고 또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 농업뿐만 아니라 IT 실리콘밸리 그렇게 좀 주마다 뭔가 좀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 뭐 이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좀 다르죠. 그런데 그게 한 주 안에서만 영업을 하면 만약에 그 산업이 잘 안 돼. 그러면 그 주 경기 자체가 다 안 좋아지는 거니까 거기에 돈 빌려준 그 주 안에 있는 은행이 도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주로까지 영업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일종의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은행한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슈퍼 리저널 뱅크라는 것은 여기 리저널이라는 영어 단어는 지역의라는 뜻이고 슈퍼라는 것은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머니센터 뱅크라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이런 슈퍼 리저널 뱅크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테이블 2에서 살펴봤던 뭐 시티은행, JP모건, 웰스파고 뭐 그런 은행들은 이제 머니센터 뱅크 그러니까 본점이 뭐 뉴욕이나 워싱턴 뭐 그런 데 있는 은행들이고 근데 그런 은행들 말고도 뭐 10위 안에는 들지 않더라도 지역을 넘어서 초대형화된 은행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요 슈퍼 리저널 뱅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코노미즈 오브 스코프라는 것도 은행들이 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주라는 거를 통해서 은행도 하고 보험도 하고 카드도 하고 뭐 캐피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금 아니면 예금 적금하러 온 고객한테 혹시 저희 거 하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한번 써보시지 않겠어요? 그 저희 거 보험이나 실손보험 뭐 아니면 무슨 자동차 보험을 저희 거 들으면 저희가 할인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뭐 자동차나 그런 거 사실 때 캐피털 리스 같은 게 필요하면 저희를 통해서 하시면 더 싸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떤 예금 적금 팔던 고객한테 뭐 요런 하나 더 서비스 하나 두 개 더 파는 거는 뭐 별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범위의 경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뱅크홀딩 컴퍼니들이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은행들이 점점 대형화, 뭐 전국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솔리데이션은 두 가지 결과를 불러왔는데 첫 번째는
은행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주 아니면 뭐 다른 영역에 있던 사업에 계속 진출을 하게 만들었고, 또 앞에서 살펴보았던 뭐 too big to fail 같은 것처럼 은행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행이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고 뭐 서로 인수합병하면서 통합되고 한 것은 은행이 은행 이외의 산업으로 진출을 막았던 글래스 스티걸 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리필 없어지면서 요와 같은 은행의 인수합병, 대형화, 뭐 전국화가 굉장히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글래스 스티걸 액트는 우리가 요번 11단원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다시 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규어 3번에 있는 것을 보시면 지금 4년부터 2016년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뭐 어느 기점으로 해서 이게 은행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정말 그냥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행의 어떤 컨솔리데이션과 내셔널 뱅킹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법의 첫 번째로 요 Legal Nil Interstate Banking 그리고 Branching Efficiency Act of 1994라는 법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1994년에 미국에서 통과가 된 법이고, 여기 지금 이 법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테이트를 인터, 그래서 주를 넘어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뱅크홀딩 컴퍼니들로 하여금 다른 주에 있는 은행도 인수합병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미국에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출 수 있는 은행이 탄생하는 시초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법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은행 인더스트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은행이 독특하게, 전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굉장히 많은 수의 은행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점점 은행이 소수화, 뭐 그런 집중화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은행들이 큰 은행들의 뭐 인수합병이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떤 큰 은행들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11.4에서는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행 통합이나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게 된 은행의 탄생이 좋냐, 나쁘냐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행의 탄생은 이렇게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다라고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점은 이렇게 은행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던가 하는 은행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이라든지 이코노미즈 오브 스코프 같은 것들을 금융기관, 은행 아니면 특히 금융지주회사, 뱅크홀딩 컴퍼니들이 달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를 넘어서 다양한 주들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다이버시피케이션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이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단점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커뮤니티 뱅크,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좀 영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은행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런 은행들에 갔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고객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은 그런 은행이 없어지면서 아니면 다른 큰 은행에 인수합병되면서 대출의 기회를 조금 상실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첫 번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은행이 너무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이러한 어떤 미국의 은행 산업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장점들이 훨씬 더 많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어떤 이런 재편이 미국 사회에 장점으로 작용한 측면이 많다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1.4 부분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